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히 전차 한 종을 잘못 고른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전략과 예산, 그리고 미래 산업 구조까지 뒤흔들릴 만큼 큰 사건이었죠. 3년 전 같은 유럽 안보 위기 속에서 노르웨이와 폴란드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의 전통 전차를 선택했고 폴란드는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죠. 그때만 해도 누구나 노르웨이의 선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난처함에 빠졌고 폴란드는 오히려 유럽 방산 구조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납기 신뢰, 그리고 미래 생산 체계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성능 비교가 아닙니다. 한국이 어떻게 유럽 국가들의 전략 판단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왜 유럽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에서야 한국 전차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르웨이가 처음 독일 전차를 선택했을 때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명성이 워낙 강한 무기였기 때문이죠. 레오파드는 수십 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신뢰받아왔고 북유럽 국가들에게는 말 그대로 기본값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상대적으로 신생 무기처럼 취급되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만 비교한다면 노르웨이가 비싼 게 더 좋다고 판단한 것도 자연스럽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레오파드 전차의 대당 가격은 약 430억 원. 반면 폴란드가 도입한 K2는 그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평가되었죠. 이 숫자만 보면 폴란드가 값싼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전차의 설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노르웨이는 뒤늦게 알게 됩니다. K2는 처음부터 한국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전제로 개발되었습니다. 급경사, 진흙지대, 복합 지형에서 가속과 제동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능동 현가 장치가 필수였고 차체는 단단하면서도 가벼워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 K2는 지형을 가리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최신 세대 전차였습니다. 반면 레오파드는 냉전기 서유럽 평원에서 대규모 기갑 전력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였습니다. 차체가 무겁고 회피 기동보다는 방어력과 정면 화력에 초점을 둔 구조였죠. 폴란드가 러시아 위협을 대비해 K2를 들여왔을 때 이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실제 훈련에서 K2는 진흙지대에서도 가볍게 빠져나왔고 속도를 잃지 않은 채 사격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레오파드는 동일 조건에서 여러 차가 견인 지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럽 군사 관계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값싼 게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설계를 가진 전차였던 거죠. 노르웨이의 한 전차 장교는 내부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가격 차이를 비용으로만 계산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대 차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했다. 유럽은 오래된 구조에 익숙해져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국의 방산 구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작은 지역 분쟁에서부터 국가 전체의 안보 전략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필요한 성능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따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K2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이 사실을 깨달은 시점에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전차 구입 계약은 체결되었고 납기는 10년 가까이 남아 있었으며 유럽 주변국들은 이미 빠르게 K2 중심의 재편에 뛰어들고 있었죠. 한국은 전통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실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정말로 간과한 건 성능도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오판한 건 바로 시간의 가치였습니다. 전차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기반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도입하지 못하면 무기 자체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는 독일로부터 레오파드를 받기 위해 무려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유럽의 안보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발트의 주변 국가들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시기에 핵심 전력이 2031년이 되어야 도착한다는 것은 스스로 전력을 비워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이 문제를 훨씬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전쟁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력을 신속하게 채워 넣어야 했고, 실제로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전차 인도 일정부터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계약 3년 만에 1차 물량을 넘겼고, 폴란드는 이 전차들을 그해 말부터 실전 훈련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이 어떻게 전차 생산 라인을 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물류와 조립 일정을 압축했는지에 대해 유럽 여러 나라가 공식적으로 문의할 정도였습니다. 전차 생산은 단순히 공장에서 찍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조정해야 가능한 일인데 한국은 이를 빈틈없이 해냈습니다. 이것이 유럽이 받아들인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스스로도 불안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국들은 모두 전력을 빠르게 채우고 있는데 자신들은 2030년대에 들어서야 새 전차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군 내부 보고서에도 전차 공백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가 적시되었고, 일부 장교들은 유럽 전역에서 전력이 재편되는 시기에 우리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계약 구조상 이를 되돌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교류와 현지 생산까지 병행하며 전차 도입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국가 안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빨리 대비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폴란드는 K2를 실전 운용하면서 전투 배치 훈련과 정비 체계를 동시에 구축할 수 있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전차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실전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계약서는 이미 독일과 묶여 있었고, 유럽 내 전차 수급 체계는 K2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란 변수가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르웨이 군 내부에서는 뒤늦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통을 보는데 1초가 걸렸고 현실을 이해하는데 3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미 뒤늦은 깨달음이었고 폴란드는 그 사이 미래 전력 기반을 완전히 확보해버렸습니다. 사실상의 승부는 이때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를 선택한 결정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전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즉, 한국과 협력해 자국 내에서 조립하고 정비하며 나아가 주변국으로 역수출까지 가능한 새로운 방산 산업 구조를 구축하려는 야심이 있었던 것이죠.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한 직후 폴란드 정부는 한국 업체들과 함께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한국이 요구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실제 일정까지 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업체와 협력해온 경험이 많은 폴란드로서는 이러한 의사, 결정 속도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장기적으로 약 1000대에 가까운 K2 기반 전차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밝히며 이를 KEPL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한 개량형이 아니라 폴란드의 환경과 유럽의 작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모델이었습니다. 장기 정비 시스템, 탄약 공급 체계, 현지 조립 공장,
정비창 설립까지 모두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폴란드는 단순한 전력 강화 국가에서 유럽 전차 생산 허브라는 새로운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이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슬로바키아 등 인근 국가에 전차를 공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며 유럽 내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노르웨이에 매우 복잡하고 난처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 전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전차들을 조립하거나 정비할 생산 기반을 자국에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즉 노르웨이는 독일의 공급 일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고 전차의 유지 보수나 개량조차 독일의 스케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전차 도입 속도뿐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독립성까지 확보하는 단계로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죠. 유럽 방산 관계자들은 이 차이를 두고 폴란드는 단순 수입국에서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노르웨이는 여전히 수입국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KEPL 프로젝트가 유럽 내 일자리와 기술, 전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역시 한국 업체들과의 협력 체계가 유럽을 비롯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국내에서조차 우리는 왜 같은 안보 위기 속에서 생산 능력까지 확보할 기회를 놓쳤는가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르웨이는 계속 사들이기만 해야 하는 구조에 묶였고 폴란드는 전차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까지 열렸으니까요. 유럽 전체 시장의 흐름도 폴란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국들은 노르웨이의 사례를 보며 납기 10년을 감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 다시 고민하게 되었고 이미 실전 운용 중인 KE를 선택할 경우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가 KEPL 생산을 통해 주변국에까지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유럽 방산 구조의 중심이 한국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독일 중심으로 돌아가던 기존 구조를 완전히 흔드는 변화였고 이 변화는 노르웨이가 감당하기에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은 한국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급 체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전통의 무게보다 실용과 속도의 가치를 더 크게 보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선택했던 전통은 품질을 상징했지만 시대는 이미 새로운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속도보다 기술 혁신과 생산력의 흐름이 더 빨랐고 그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산업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KE 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럽 각국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전차의 운용 안정성과 유지, 보수 체계가 유럽 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매끄럽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차라는 장비는 단순히 잘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얼마나 고장 없이 움직이느냐, 부품 공급망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 정비 인력 교육은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오히려 전차 도입 이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폴란드군은 KE를 운용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전 적응이 이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초기 훈련 단계에서 폴란드 장교들이 놀랄 정도로 KE의 전자 장비와 제어 시스템이 직관적이었고 정비 절차 또한 복잡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죠. 폴란드 국방 관련 부처가 특히 충격을 받은 건 부품 조달 과정이었습니다. 기존 유럽 전차들은 부품 하나가 교체되는 데에도 장기간 기다리는 일이 흔했지만 한국은 계약 당시부터 부품 공급 일정과 긴급 조달 계획까지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필요한 부품을 단기간에 조달할 수 있다는 건 전차의 가동률을 크게 좌우하는 문제였고 실제로 폴란드군 내부 보고서에서
K2의 초기 가동률이 기존 유럽 전차보다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전차를 가지고 있어도 정비 문제로 실제 동원 가능한 수량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폴란드는 한국의 지원 덕분에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가 선택한 독일 전차의 문제점은 이 지점에서 더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입을 기다리는 기간도 길었지만 전차 생산 라인이 유럽 내 여러 국가의 일정에 묶여 있어 정비와 개량, 일정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이미 도입 이후에도 부품 공급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전쟁 가능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전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라인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는 노르웨이에게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한국과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해 공급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두 나라의 차이가 더 크게 체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마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전차가 결국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실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K2 운용을 시작한 이후 여러 기동 훈련을 통해 속도, 대응력, 정비 효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축적해 나갔고 이는 인근 국가들의 관심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유럽의 군사 관계자들은 더 이상 독일 전차를 당연한 선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전차가 무엇인지, 긴급 상황에서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전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이 섬세한 차이 하나하나가 결국 큰 격차를 만든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전통이라는 안락함 속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놓친 결정이었고 폴란드는 오히려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국방 체계를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제 필요한 시간 안에 필요한 전력을 갖추도록 하는 전체 체계를 함께 제공한 것이었죠. 폴란드는 바로 그 지점을 가장 먼저 알아본 나라였습니다. 폴란드가 K2를 도입한 뒤 유럽에서 벌어진 변화는 단순한 무기 교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치권과 군 관계자들은 점점 한국 전차의 실전 데이터를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기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유럽 중심 방산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내부에서는 왜 한국은 가능한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실전 운용하며 얻은 데이터들이 유럽 군사 세미나와 회의에서 공유되자 그동안 유럽이 전통이라는 이유로 과신해왔던 방산 시스템이 예상보다 느리고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정반대로 한국은 유럽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폴란드가 선택한 현지 생산 모델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전차를 들여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과 함께 장기 개량 프로그램까지 공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지형에서 필요한 사양, 혹한기 대응 능력, 방호력 향상 등을 직접 설계 과정에 반영할 수 있었죠. 이 과정에서 폴란드 엔지니어들은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며 기술 이전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는 폴란드 방산 산업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차 기술은 국가 방산 기술의 최고 난이도 분야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이것이 폴란드가 자체 전력뿐 아니라 유럽 내 기술적 위치를 빠르게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변 유럽 국가들은 독일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EPL 개발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빠른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생겼고
유럽 다른 국가들이 도입을 검토할 경우 폴란드는 생산 정비 개량 등 전 영역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독일 전차를 선택했지만 생산과 정비를 독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자신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위협을 받았음에도 한쪽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고 다른 쪽은 오래된 구조에 묶여버린 셈이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이러한 흐름이 감지되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전차의 성공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유럽 방산 판도를 뒤흔드는 구조적 승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차 한 기종이 유럽 전력의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게 되면 탄약, 정비, 개량, 훈련 체계까지 모두 바뀌게 되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장 규모와 영향력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폴란드가 있었고 그 기반을 제공한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속도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한국을 단순한 외부 공급국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유럽의 안보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죠.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깊은 고민을 낳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먼저 고려했어야 할 부분을 폴란드가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전통적 신뢰에 기대어 내린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군사 관계자들은 우리가 전통에 머무른 동안 폴란드는 미래를 선택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유럽 방산 구조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판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기울고 있었고 한국은 그 흐름의 중심에서 유럽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한국 전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이 단순히 좋은 전차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차 자체의 완성도뿐 아니라 생산의 속도, 공급망의 안정성, 필요한 기술을 완전히 이전할 수 있는 유연함까지 갖춘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유럽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이었고 특히 전차 생산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에서 한국의 대응은 유럽 각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형 방산 기업들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생산 일정이 느리고 공급망이 경직되어 있어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처음부터 다양한 수출 고객을 대비해 생산시설을 유연하게 운영해 왔고 이러한 구조는 폴란드와의 계약 과정에서 유럽 모든 국가가 체감하게 된 한국만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이 가장 놀라워한 부분은 한국의 납기 신뢰도였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나라는 드물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에 납기 준수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약 이후 단 몇 년 만에 1차 물량을 제 시간에 완전히 인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업체들은 공급망 문제를 빠르게 조정하고 부족한 부품을 국산화하며 생산 라인 전반을 재배치해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한국은 약속을 실천하는 나라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독일 전차 생산 일정은 이미 고객 국가들이 줄줄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노르웨이가 2031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 내부에서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이런 차이를 두고 유럽 방산 분석가들은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빠른 나라가 아니라 실행이 빠른 나라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유럽 산업 구조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대형 방산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컸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시기에 쓰일 수 있는 전력을 제때 제공하는 데에서는 한국에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를 통해 빠르게 전력 공백을 메운 반면 노르웨이는 계획했던 도입 시기를 거의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 차이는 유럽 내부에서
한국 방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사양을 유럽 실정에 맞춰 개량하는 데에도 뛰어난 대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혹한기 운용 능력 강화, 방호력 증대, 전자장비의 최신화 등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제기되었을 때 한국은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대신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거의 낯선 방식의 협력이었습니다. 기존 유럽 업체들은 조건 협상만으로도 수개월 이상이 걸리고 실제 개량이 적용되기까지는 수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반응 속도는 유럽 내 관료적 구조와 대비되며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유럽의 전차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사실상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기술력과 대응 능력을 근거로 유럽 내에서 KE 기반 전차가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논리는 점점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차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차와 함께 도입되는 기술, 생산체계, 정비 인프라, 교육과정까지 모두 포함한 방산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생태계를 통째로 제공할 수 있는 나라였고 유럽은 이 점을 폴란드의 사례를 통해 똑똑히 확인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며 뒤늦게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전통이 여전히 유럽의 중심일 거라 믿었지만 시대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국이 아니라 이미 유럽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실행력을 가진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유럽 여러 국가는 조금 늦게 알아챘고 노르웨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뒤늦게 깨달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폴란드가 KE 도입을 통해 유럽 방산 생태계의 주도권을 손에 넣기 시작하자 주변 국가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전차라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만든 모델이 당연한 기준처럼 여겨졌지만 폴란드의 사례가 공개될수록 유럽 각국은 더 이상 기존 방산 구조만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은 예측할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력을 긴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전통 강국들이 약속한 납기 일정이 자꾸 미뤄지고 부품 공급망이 흔들리고 심지어 일시 가동 중단 사태까지 일어나자 각국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폴란드가 안정적으로 KE를 받아 실전 배치하는 모습은 유럽군 관계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유럽은 말로는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당장 필요한 부품 하나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전차를 세워두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 중심의 공급망을 따르던 북유럽 동유럽 국가들은 부품 조달이 몇 달씩 지연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KE 피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공급 체계를 사실상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차 생산 정비 개량 체계를 모두 확보한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새로운 방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되었고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이런 변화는 주변국의 태도도 바꿔놓았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의 KEPL 생산 체계를 예의주시하며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고 발트의 인근 국가들은 폴란드가 확보한 전차 전력의 속도와 효율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와 함께 여러 차례 설명회를 열며 실제 운용 데이터를 공유했고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기술 생산 중심 구조가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방산 관계자들은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경쟁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방산 산업을 운영하는 나라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입장은 점점 더 곤란해졌습니다. 본래는 독일 전차를 선택한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전차를 아직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유럽의 흐름은 이미 한국과 폴란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고 노르웨이가 선택한 모델은 새로운 표준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내부에서는 우리가 2030년대에 받을 전차가 과연 그 시점에도 최신인가? 라는 질문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 10년 뒤의 무기가 지금의 기준을 만족시킬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폴란드는 한국과 협력해 전차 개량 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할 경우 사양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즉,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전력 체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유럽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전차 한 대를 사는 비용보다 그 전차를 수십 년 동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폴란드가 먼저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K는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유럽 방산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고,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모험이 아니라 안정된 미래 투자라는 확신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럽 전체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까지 전통만 보고 길을 결정했는가? 한국은 전통이 아닌 현실을 보았고 폴란드는 그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유럽 전력 구조를 사실상 다시 설계하는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경쟁이 아니라 유럽 안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었고 그 중심에 한국의 기술력과 실행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르웨이가 안고 있는 난처함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납기 문제 정도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이 유럽 전체의 전력, 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훨씬 더 큰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내부 보고서에서도 도입 지연이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미 한국 전차를 실전 배치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었고 유럽이 한국과 협력해 새로운 생산 정비 구조를 만들고 있는 동안 노르웨이는 아직 받지도 못한 전차의 도착 시점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노르웨이를 더욱 조심스럽고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 군 내부의 한 장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였지만 전차 도입 문제만큼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일정에 묶여 있었다. 전차는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고 위기 상황에서는 바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10년 가까운 공백을 감수해야 했고 이는 정치권에서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전차가 2030년대에 도착할 예정인데 과연 그때 유럽 전선의 상황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전역에서 위기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런 긴 공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결함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차를 확보했고 실전 배치 경험을 쌓았으며 개량정 비생산 기술 이전까지 하나의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전차 부대에서는 K 운용 데이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나오는 개량 요구는 한국과 즉시 공유되어 새로운 설계에 반영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협력은 유럽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 대형 방산 기업은 개량 제한 하나가 적용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한 분기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실제 적용 시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의 군사 분석가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폴란드의 전차 전력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 단순히 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고장 없이 작동하며 필요할 때 신속하게 개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도 필요할 때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이 점을 현실적으로 이해했고 그에 맞는 해답을 한국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한국 전차가 가성비가 좋다는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 기동성과 생존성을 실제로 증명한 전력이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가 선택한 전차는 어떠했을까요? 도입 시점이 먼 미래였고 현재 실전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했으며 정비 부품 공급 체계도 독일의 일정과 공급망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이미 KE 중심의 공급망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르웨이는 자신들만 반대 방향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여러 국가들이 폴란드산 KEPL을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노르웨이의 고립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주변국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노르웨이는 계약에 묶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판단의 속도 차이였다는 점입니다. 폴란드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고 자신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익숙함과 전통에 기대어 지나치게 긴 시간을 감수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전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기반을 지탱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흐름은 한국과 폴란드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노르웨이는 그 흐름을 뒤쫓기만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지금 유럽 여러 나라들은 한국의 KE 전차를 단순한 무기 이상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납기, 높은 기술력, 유연한 공급망,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개방된 체계.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전차는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폴란드는 KE를 선택한 이후 스스로 놀랄 정도로 빠르게 전력을 재편할 수 있었고 지금은 유럽 국가들이 먼저 폴란드를 찾아와 생산 일정과 도입 가능성을 문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추진한 KEPL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방산 협력을 넘어 유럽 방산 산업의 새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전차 수입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았고 실제로 주변국들과의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위기를 단순한 시장 기회로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제공하고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폴란드와 협력해 왔습니다. 이는 과거 유럽 중심의 방산 구조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협력 방식이었고 이 때문에 유럽 각국은 한국을 기존 공급망의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주도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더 이상 신흥 강자가 아니라 유럽의 전략적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노르웨이 역시 한국의 사례를 잘 알고 있었고 필요한 전력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계약은 쉽게 바꿀 수 없었고 203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납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방산 구조는 한국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며 새로운 표준 역시 KEPL 중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르웨이는 시간이 갈수록 선택지를 잃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선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겪는 혼란은 단순한 무기 선택의 실패를 넘어 유럽의 전통이 새로운 혁신에 밀려나는 과정이 드러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은 익숙함을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변화와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었는지는 이미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길은 유럽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이 되었고, 한국은 그 여정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전통의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가? 폴란드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찾았고, 한국은 그 답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유럽 안보의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지도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 전통이 아니라 실용,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국가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전략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폴란드의 선택과 한국의 실천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전환은 앞으로도 유럽 전력 구조에 깊은 영향을 남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선택이 대륙의 미래를 바꾸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